네, 영희민재 25 미래 전략 전문가 오산에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후보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 차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네. 차지호 교수님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도 있지만 뭐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뭐 네. 미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 네. 뭐 이렇게는 알고 있고 네. 또 뭐 저는 뭐 혁신위원으로도 네. 또 민주당 혁신위원으로도 알고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또 대선 때도 영입됐고 이번에도 영입되고 두 번 네. 영입됐다면서요? 네, 대선 때도 그때 팬데믹 상황이니까 제가 좀 글로벌 위기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때 영입돼서 팬데믹 국제 특위 예. 맡았었고 찬조연설 TV 찬조연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찬조 연설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오산 내려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약간 이 지역이 좀 들쭉날쭉해요. 네. 격차가 많이 나는 조사도 있고 네네네.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나는 조사도 있어서 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 긴장 빡 됩니다. 진짜 빡대요? 네,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기 전문가죠. 근데 딱 위기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야, 근데 또 화제가 됐던 게 의사 출신에 재산이 없어.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됐고. 네. 예. 제가 이렇게 의사라기보다 인도주의 활동가나 아니면 인도주의 영역의 학자로 좀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하는데 재산이 좀 많은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긴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냥 돈이 버는 게 사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네. 즐겁고 편하고 이런 거니까 일부러 이 활동하려고 좀 돈을 좀 멀리했던 게 무의식적으로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후원금은 다 찼다면서요. 그럼요. 겸공해서 한 방에 끝냈다며. 그래서 정말 제가 대단합니다. 재산 꼴찌라는 게 뉴스가 나고 예. 전공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2-30분 만에 1억이 넘게 모였어요. 대단해요. 저 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네. 대단한데 그나저나 이렇게 바쁠 때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인 비례대표 쪽 뛰는 분들 빼고는 지역구 뛰는 분들은 전화 연결로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차지우 후보님이 연락했더니 꼭 출연을 직접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이렇게 그 결정한 뭐 의사를 결정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나온 배경. 네. 일단 제가 선거 캠프가 늦게 꾸려져서 제가 네. 늦게 공천이 됐잖아요. 그렇죠. 늦게 전략 공천이 그쪽으로 돼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사실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짧게 전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전달이 잘 안 돼서 스토리를 좀 알리고 싶었구나. 제가 누군지를 유권자분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계기가 제가 늦게 공천이 돼서 이제 지역에 늦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네. 오늘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누면서 저에 저에 대해서 조금 알릴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하게 네.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삶의 주요한 그 변곡점들이 있었던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의대를 들어간 건가요? 네, 의대를 들어갔죠. 네. 의대를 들어가서 그때 의대생 때도 좀 독특했었는데 의학이랑 이제 프랑스 철학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프랑스 철학. 네, 그래서 저는 철학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공부를 하다가 사실 마치고요. 의대 예. 마치고 공중보건의를 가는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대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탈북자가 있는 통일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하나원에서 사실 일을 하면서 이게 의사들이 사실 첫 환자들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고 한 3년 동안 같이 진료하고 이러고 나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탈북자분들이 이제 현재 몸이 뭐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원인으로 아프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겪었던 세상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몸이 많이 아픈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삶의 궤적을 바꿀 만큼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내가 의사면 아픈 걸 원인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의사의 그냥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아픈 원인이 사회적 정치적인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사회나 다른 NGO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국경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파푸아뉴기니아나 뭐 파키스탄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의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국제보건을 전공을 했는데요. 정말 인구 단위에서 보면 정치나 세상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특히 사망률이 올라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직격탄을 그럼요. 맞이하죠. 사회가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무너지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있던 사람들이 맞아요. 예. 많이 죽고 많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돼서 그거는 뭐 다른 의사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병리가 여기다 일단 병리를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거는 그 망가진 사회가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 쭉 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나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는 영국에서는 난민학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 때는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국제보건학 공부해서 국제보건학. 네, 그 특히 이제 국가나 이제 아니면 거버넌스가 무너져 버린 곳, 분쟁이 있거나 네. 큰 재난이 있거나 네. 이런 곳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죠. 아.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교수 생활도 했었었는데 네. 거기는 인도적 위기, 글로벌 위기 지역 연구하는 전공이어가지고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뭐 카이스트로 이직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카이스트 간지는. 네네네. 네. 거기서는 지금 뭘 가르치죠?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전에 이제 국경사회나 아니면 제가 뭐 인도적 위기 지역에서 네. 연구하거나 일할 때는 그건 사실 과거의 정치적 실패가 있으면 네. 현재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나고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는 제가 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주제예요. 미래학, 미래 위기가 주제인데 결국 기후 변화라든지 팬데믹 이런 걸 겪어보니까 네. 그 미래 위기라는 게 현재 정치가 망가지면 미래 위기가 격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래 위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전공하니까 네. 그래도 몇 년은 먼저 올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몇 년 먼저 봐야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네네.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이런 폭발적인 위기를 버티고 견뎌내며 잘 이겨내는 나라들이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 팬데믹 겪고 세상이 휘청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가뭄이 5년 이상 왔을 때 네. 팬데믹이 와봐요. 근데 팬데믹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고령화 사회여가지고 일할 사람도 적고 예. 그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겠죠. 네. 그럴 때 팬데믹과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동시에 맞게 되면 네. 한국 경제가 버틸까요? 못 버티죠. 그게 2030년 넘어가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요. 네.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혁신위원회 할 때도 들여다봤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케이스는 미래 전략 전문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는 비례대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것도 그런가요? 조금 여쭤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지역구로 뚫리려고 마음을 붙이셨는지.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이제 액션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 전략에 따라서 저도 굉장히 선택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혁신위에 가보니까 이런 다중위기를 막을 수 있는 체제가 네. 한국 정치에 없더라고요. 없죠. 없고 네. 저는 이제 의사들은 골든타임 좋아하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예. 단어. 근데 저는 골든타임이 203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2030년까지 최소한의 우리가 정치적 합의들이 만들어져야지 현재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위기를 대응하는 데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합의를 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보면 위기를 막기는커녕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정권은 빨리 가져와야죠. 네네. 사실은. 정권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도 중요한데 저는 다음 대선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로 이제 특정 직능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그 원내에서 미래 의제성을 가진 그룹들을 세력화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김은경 혁신안 만들 때도 눈에 들어왔던 게 그 미래대표 있었잖아요. 미래대표죠. 그 작품이 네. 차지호 네, 네. 교수님 작품이군요. 네, 저는 미래대표제만 미래의제, 미래혁신안만 집중을 했었고요. 예. 미래혁신안이라는 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가 제가 대선 때 영입이 돼봤잖아요. 네. 근데 영입인 제 한두 사람, 특정 분야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는 이런 미래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만들어지. 우르르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우르르 들어가서 이 의제를 우리 시대 정신에 맞게 띄우고 거기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비례대표제가 네. 비례대표의 전수가 미래의제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그래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의 정치를 잘 서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복잡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복잡한 가운데 미래 이슈들은 미래의제 제가 냈던 미래대표제는 후루루 사라졌죠. 아니 그 굉장히 눈에 네. 들어왔고 좋았어요 사실. 그러셨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네. 야, 이 혁신안이 마음에 많이 들었는데 네. 다 채택은 안 됐고 이제 배치 달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죠. 이제 준비를 하셔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를 가장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게 예. 그전엔 사실 그 총선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미래혁신안 그때 냈던 거를 원내에서 만들어봐라. 이게 원내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네. 의제를 이제 우리 사회에 시대 정신이 있는 거니까 네. 띄우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아니 저는 네. 정말 그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게 많이 없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꿈. 네. 10년, 20년, 30년 뒤에 네.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꿈이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상도 하고 네. 그걸 이제 위기 같은 건 대비도 해야 하는 거고 그럼요. 그 시민들한테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본사회라는 큰 네. 화두를 던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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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듯이 몇 가지 이제 이 화두를 던질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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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민주당이 진짜 그 차기 대선 때 그거를 선보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차지호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읽어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도 안 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이제 지역구를 뛰어드니까 네. 아까 지금 차지호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의식이 네.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려면 네. 이게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설명할 기회가 많아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오산으로 전략공천 발표가 났을 때 네. 사실 오산으로 전략공천 된다는 그 전날 11시 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안 할 의논을 많이 안 안 하죠. 하고 좀 민감하잖아요. 네. 게다가 그 오산에는 오선의 기라성 같은 의원이신 안민석 의원님께서 계셨던 곳이고 그래서 전략공천이 되고 누구를 여기 배치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그리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 친구가 후보가 먼저 결정이 됐었죠. 결정이 됐었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산에 가서 깨달은 부분도 있고 제가 나름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산이 네. 어떻게 보면 다음 대한민국 미래 10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할 도시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산 주위에 오산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던 도시들이 지난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동탄 같은 도시, 용인 같은 도시 천지개벽이죠. 같은 도시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시, 동탄, 네. 그다음에 용인, 처인 네. 이런 데 같이 있는 데죠. 지금 네. 용인이 그런데 아니 오산이 오산이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10년 뒤 동탄은 지금이랑 이게 풍경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오산과 10년 뒤 오산을 비교해 보면 오산 시민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옆에 또 평택도 있죠. 평택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산업들이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반도체 이런 게 이제 활성화돼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전략, 미래 설계가 사실 지금의 이게 전문성이니까. 그 도시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럼요. 이게 오산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혹은 경기도의 미래 전략 안에서 오산이 가진 무게감들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이야, 보다 중요하네. 지속적으로 좀 10년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오산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 이전에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룹이 사실 다음 10년 정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그래서 얘기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 이게 중진 정치인이 새로 전략공천에 가서 가는 것보다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 미래 전문가 혹은 위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네. 오산에 들어가서 이제 지지자분들을 설득하고 네. 자리를 잡는 게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지지를 받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100% 동의하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도시의 비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일단 이 우선 전문가들은 얘기를 듣습니다.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데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그 이전에 갈등이 좀 심했다고 들었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근데 보다 많이 하는 말은 오산이 바뀌어야 돼. 어떤 쪽으로? 오산이 너무 지난 10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정체됐다고 오산을 꼭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오산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원래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네.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 지역 주민분들이 오히려 한 지난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고민했던 부분들 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설프게 아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오산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할 만큼 안다고 하면 어설프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안들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도시 비전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 비전 싸움이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진 도시 비전은 네. 그 글로벌 AI 클러스터 이걸 이제 오산에 유치를 하는 거라고 설립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산 같은 도시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뭐 큰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AI 산업은 지식산업 아시다시피 연구소가 생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인재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생산 공장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컴퓨터 서버만 있으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제가 그래도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 해외 영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뭐 옥스퍼드나 존스홉킨스 공부를 해서 이제 이미 카이스트에 있을 때 뭐 존스홉킨스대나 옥스퍼드대 이런 데에는 가장 탑급 연구진들이랑은 이미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있어요. 같이 연구하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연구진들과 함께 이제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우선 그 오산에 그 설립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핵심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까? 제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두 그룹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이런 글로벌 연구진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룹들이 오산으로 들어올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인재들이 오산에 와 있으면 그렇죠.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초기의 자원과 글로벌 인재 자원과 오산이 가진 뭐 10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민간 혹은 국가 투자를 혹은 경기도의 투자를 요청하고 설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들이 흘러 들어와야 네. 오산이 이제 그 빠른 변화에서 좀 주도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열심히 선거를 해서 오산에서 이런 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되게 되면 다음 6개월, 1년 정도를 이런 포트폴리오를 그리면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현실화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야,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네요. 국민의힘 후보는
뭐 영어 강사 출신이시죠? 네네. EBS.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교육적으로 승부를 보나요?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입시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본인의 뭐 있으니까. 전문성을 네, 살려서 근데 이제 차 후보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AI 쪽에서 찾아서 지역적 특성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뭐 예를 들어 선거 공보물이라든가 네, 네, 네. 뭐 유세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뭐 간담회라든가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거 하면서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잘 이해를 하는 편이신가요?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세요. 아, 쭉 들으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그래도 2, 30분이라도 갖고 이렇게 하면 네. 얘기들이 들리고 대부분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는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은데.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오산이.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이제 상대 후보님은 이제 입시 관련해서 네. 이 영어 관련해서 네. 이제 성적 내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카이스트랑 맨체스터 이런 데서 입시를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네. 어떤 인재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전형을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 인터뷰하고 네. 이 학생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학이 받아야 되는 인재상들이 변화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디지털 시대에 지금의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 아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뭐 이런 인재상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해외에서 오는 글로벌 인재들과 국내 인재들이 모이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이게 사실 고등학교 교육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곳은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저희 연구실에 들어와요. 네. 연구실 들어와서 실험도 하고 같이 논문 작업도 하고 혹은 저희들이 뭐 특강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게 돌아가는 게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의 경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학습 한다고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과목들 미리 배우는 게 네. 사실 입시에 막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 입장에서 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일부 과학적인 사고를 미리 접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인재들은 국경 없는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은 인재들이 한국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전 세계 다양한 기구들 뭐 아니면 저처럼 국제단체들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국제화된 교육들 특히 과학기술 관련된 국제화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네, 주민들한테 우선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인재 관련된 교육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조금 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AI 기반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오산이 교육의 도시인 만큼 굉장히 좀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까 잘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주변 화성이 그러니까 동탄이라든가 네. 용인 처에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네. 앞으로 이제 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 공이 그렇고요. 네. 근데 옆에 또 평택은 삼성전자가 또 들어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오산 시민들이 볼 때는 네. 약간 도시가 정체돼 있고 주변 도시들이 막 발전하는 걸 보면서 네. 위기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에서 오산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력으로 네. 우리 지역에 뭐 다리를 더 놓는다 아니면 돌을 더 깐다 그거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는 맞는 방법도 아니고 네, 사실 네. 크게 먹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치력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별로 뭐 다리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 오산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산이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이런 컨셉이네. 그럼요. 컨셉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오산의 크기도 딱 적당하고요. 예. 그리고 오산이 위치가 여러 인재들이 예. 이제 이 산업들이 지식 산업들이 만들어지면 모일 수 있는 위치고 또 GTX 라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교통망들도
확실히 좋아질 아니, 가능성이 저기 크고요. 차 후보님이 국회의원 되시면 네. 오산으로 이사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 주변에서 오산 가야겠다 막 이렇게. 아, 그러면 좋죠. 오산이 네. 정말 이제 인구가 조금씩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네. 아이를 둔 이제 젊은 부모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다른 인접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네. 그게 실제 제가 보기엔 데이터상에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오산이. 그래요? 옛날 젊은 도시였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34세였다 그다음에 36세는 지금 40.7세입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고령화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둔 부모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 네. 그리고 교육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말려도 그렇죠. 오죠. 그리고 네. 오산 좋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좋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야, 저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또 주부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역에서 좀 활동해 보니까 네, 네, 네. 어떤 계층이 더 호응이 높습니까? 일단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학생들이 막 차지워하면서 이렇게 난리예요. 아, 중고등학생들이. 네, 중고등학생들이 야, 원래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본인들한테 얘기하고 막 와서 사진 찍고 너무 그런 게 신기하고요. 아무래도 젊은 3, 40대 그룹들이 그 친구들 네, 어떻게 알지? 차지율을? 막 검색해 보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던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은혜 김 뭐죠? 그분이 여자 김효은 후보. 김효은 네. 후보도 그 아무튼 EBS 강사하니까 또 고등학생들 많이 유명하지 않나요? 그분도? 그분도 유명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중고등학생 네, 네. 차지와 먹었다 한마디로. 중고등학생 뭐 인기가 좋다. 그게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필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오산이 변화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아니 그 얘기가- 학생들이 네. 지금 얘기하면 알아들 것 같은데 그 지금 학생들이 뭐 똑똑하니까 학생들은 알아듣죠. 알아들을 것 같아. 알아듣죠. 부모들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애들은 더 빠르거든. 아니 그리고 이 이슈가 네. 제가 얘기하는 이슈가 중고등학생들이나 그 아래에 있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미래 세대 이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표권이 없는 그룹들의 이슈이고 네. 이게 이제 미래 제가 대표제 얘기하고 이랬던 게 결국에는 현 세대가 정치 결정들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지.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기후나 아니면 이런 위기 관련된 것들 혹은 미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은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래 세대가 사실은 당사자인데 목소리를 정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공감대, 예를 들어 기후에 대한 공감대는 중고등학생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포카리 보물님이 중1 딸을 둔 오산맘이라고 눈이 반짝거린다고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소문을 많이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자, 그 선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요. 네. 이제 아까 초기에 언급하셨듯이 여론조사 결과가 네. 들쭉날쭉이죠. 들쭉날쭉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니까 네. 제가 보면 들쭉날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이상은 이길 것 같은데 제 감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3.9%가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에 연동이 되냐면 오산 지역 예전 선거들을 보니까 투표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오산이 투표율 낮은 동네로 유명합니다 원래. 시흥, 오산 이런 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 선거가 네. 국힘 시장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투표율이 43%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산이 어떻게 보면 뭐 외부에서 전략 공천이 되고 그 전에 여러 갈등이 있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좀 피로감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결집되어야 되는 윤석열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심판을 해서 결집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지쳐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위기 그리고 미래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투표 동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있으시고 이런 이슈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개시를 한 게 시간이 아니 내가 볼 때는 오늘 같은 인터뷰를 지금 한 적이 있으세요? 유튜브에 나가서?
그러니까 잠깐 없죠, 잠깐씩 없죠. 뭐 겸공 이런 데는 뭐 본인 말할 기회가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5분 10분 막 이렇게밖에 안 사실 줘요. 오늘 같은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오늘 들어보면서 네. 이런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찍고 뭐 짤 영상이든 쇼츠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 차지우 후보에 대한 매력이 사람들이 푹 빠질 것 같은데 네. 그 계기가 별로 없었구나. 그런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고 싶어 했구나. 말할 기회가 그런- 있으면 그게 얘기가- 느낌이 확 오네요. 네네네. 야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니까 오늘 이제 방송 많이 뿌리시고 네네네. 또 편집도 해서 네. 핵심적인 말씀하신 내용들을 네. 우리 시민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특히 오산 분들은 제가 과거에 보면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출퇴근길에 네. 이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음. 유튜브 듣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출퇴근 네. 시간에 네. 네. 그거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정식도 하셨죠. 출정식도 했죠. 그 안민석 의원님도 뭐 네, 참여하시고. 네, 네, 네. 네. 안민석 의원님 지지를 굉장히 또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님이 네. 또 적극 도와주셔야만 네. 힘을 많이 네.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네. 그렇군요. 그 저쪽 후보는 별로 의식되지는 않고요. 아니 둘 다 신인이니까 사실 네. 저희가 네거티브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구태적인 정치로 움직이는 게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네, 정권 심판론 기저 하에서 네. 위에 얹는 싸움을 네, 도시 비전 싸움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현안 몇 개 지역에서 안 풀리는 현안들은 비기기 전략하면 돼요. 원래 네. 해법 비슷하고 그건 비기기 하면 되고 네, 네. 말씀하신 그 도시 비전 10년 20년 먹거리를 뭘로 만들 거냐 네, 네, 이 네. 싸움을 하면 무조건 차지우 승인데 정권 심판론도 밑에 깔려 있고 네. 투표율 때문에 좀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학원가는 그 가봤습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생들까지는 투표권이 있고요. 재수생은 무조건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요. 근데 고등학생 분들의 지지세가 그러니까 전 저희 그 행복합니다. 얘기예요. 네. 고3에 네. 3월달 4월 초까지는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이고요. 네, 재수생은 100% 있고. 네, 네, 그걸 잘 아무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만은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인분들이 사실 선거 때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나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만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조금 성급한 공약도 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했던 게 경험으로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미래 비전이나 도시 비전들을 얘기할 때 신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네.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그렇죠. 지난 20년간 하는 일을 예. 봐달라. 그렇죠.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공범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그러네요. 하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지난 과거를 보면 그 네, 사람 네, 알 네.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후원금은 다 찾고 오산에 지금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시청자들이 네. 오산 연고자를 네.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거겠네요. 전화해주고 독려해주고 투표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차지오 TV. 차지오 왜냐하면 TV? 제가 유튜브에는 길게 호흡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고 짤도 올릴 수도 거기 있고 차지오 그러잖아요. TV는 구독자 많지 않아요? 경봉에 나갔으면 많았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예.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예. 근데 제가 염려는 오산 지역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그렇죠. 거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네.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참여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오산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은 네, 꼭 그거 구독을- 수도권요. 네, 그걸 수도권 그렇게 하셔야 때문에. 돼. 네. 그 수도권은 하나의 선거구예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 직장 생활 네. 하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오산에 사는 분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꼭 자기가 오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네. 주변에 오산 사는 사람들 네, 네, 네. 그 알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만난 네.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찾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니라 선거 공보물만 공유해도 금방 알겠다. 그다음에 이제 살아왔던 얘기들 아까 들려주면 좋은데 이제 오늘 방송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짤 영상이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끝으로 네. 지지 호소의 말씀 하나 마무리 발언으로 들려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지지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도지 활동가로 살아오다가 이제 과학이 망가진 정치 혹은 망가진 세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미래 정치를 꿈꾸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작이 이번 22대 국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작이 오산이 될 수 있게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솔다님이 오산이라고 동네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녀 달라고. 네. 안민석 의원님도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녔대요. 네. 예. 저 중요하죠. 예, 동네를 많이 아래하니까 시민들 많이 만나달라는 얘기고. 네. 선거 전략이나 캠페인 관련 팁은 방송 마치고 제가 잠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멤버십 박학순 학순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류재현님, 탄핵 마렸다님, 그다음에 헤든실님 세 분이 또 보내주셨고 유명자님이 또 댓글 올려주셨네요. 오산 사람이라고 후보님 기다렸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워낙 또 우리는 인재영입들도 겸손님들다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네. 우리는 또 전화 연결로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바쁘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없었구나. 오늘 나와서 사실 너무 든든하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낮 방송, 저녁 방송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낮에는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하는 방송이죠. 여론조사도 다루고 경제 현안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당 대표를 맡고 계시죠. 공동대표 인재영입이시죠. 백승아님 후보님 모시고 더불어민주연합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영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박인영, 김지수 그리고 이재영 경남 두 분 이재영, 김지수 다 접전지입니다. 박인영 부산 금정구 세 분 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세 분 전화 연결 내일 할 거고요. 저녁 방송은 최강욱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는 최강신바 코너고요. 이 코너에는 신장식, 이혜민, 조국혁신당 또 출마 후보들이 나오십니다. 또 뭐 목요일 날은 저희가 또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 또 한창민부터 모십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들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네. 다른 것보다 제 미래 위기를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하다가 현재가 너무 심각한 위기라서 더 이렇게 나서게 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 검찰은 과거지향적인 정부잖아요. 네. 과거의 문제들을 캐니까 네. 사실 미래 정치라는 거는 검찰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거를 대한민국의 현재를 계속 과거화시키는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그 보배스러운 정치인을 옆에 이재명 대표가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민주당에 또 있으리라 보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만나기 어려운 그 스펙 그리고 가치를 가진 보배스러운 분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가웠고요. 우리가 대선 때 큰일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